여러분, 비트코인이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가격만 보고 비싸다고 말하는 순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얼마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의 가격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가치가 없다면 비싼 것이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가격만으로 비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많이 오른 비트코인을 보면서도 여전히 초기라고 말하는지 그 논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먼저 올라간 것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의 본질을 세상이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을 싸다고 보는 사람들은 현재 가격보다 먼저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인지를 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급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은행처럼 경기 상황에 따라 한 기관이 임의로 발행량을 늘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래 기록과 소유권 역시 전 세계에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개인키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금융기관의 자산 보관을 맡기지 않고 직접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위험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희소한 디지털 자산으로 바라봅니다. 금과 비교하며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비트코인이 안전한 투자라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매우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무조건 안전자산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존 자산에는 없었던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자산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미 오랫동안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의 평가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실험적인 전자화폐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고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이 관련 서비스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이미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참여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기업 전체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을 현금이나 채권처럼 일반적인 재무자산으로 보유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만약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현금과 단기 채권뿐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하나의 재무자산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의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장이 기대했던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과가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가능성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이 부분은 더욱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거나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다루는 정책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비트코인을 금이나 외환 보유액처럼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 통화 정책과 금융 시스템, 외환 시장, 세금, 규제, 자본 이동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자국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라면 통화에 대한 통제력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국이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변화는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고 관리할 것인가까지 논의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래에 더 많은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검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의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면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성이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언젠가 모든 국가가 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한다면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미래 예측에 돈을 거는 셈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보급입니다. 원문에서는 비트코인의 세계 보급률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정확한 세계 보급률을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갑을 사용할 수도 있고 거래소 지갑 하나에 수많은 사람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기관마다 암호자산 보유자를 계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정확히 몇 %니까 앞으로 몇 배 오른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자산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수 개발자들만 알고 있는 인터넷상의 실험일까요? 이제 그것도 아닙니다. 게임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 그리고 일부 국가 차원의 논의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간 단계가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일부 사람만 사용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의 인프라가 됐습니다. 비트코인도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비트코인을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은 정보통신 기술이고 비트코인은 금융자산이자 네트워크입니다. 사용 목적도 다르고 규제 환경도 다릅니다. 따라서 과거 인터넷의 보급 곡선을 그대로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에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질문은 남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면 현재보다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 변화나 경쟁 자산의 등장, 기술적 문제, 투자 심리와 수요 감소로 현재의 기대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역시 있습니다. 투자는 한쪽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능성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아직 싸다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싸다는 것은 단순히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가치보다 미래의 시장이 인정할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의 투자 가설입니다. 그리고 투자 가설은 언제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과 기배입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시스템에 관한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배가 될 것이라는 말은 기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결국 모두 비트코인을 살 것이라는 말은 예상입니다.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국가가 경쟁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라는 말은 전망입니다. 이 둘을 섞는 순간 투자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전망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분석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비트코인을 공부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몇 % 올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공급 규칙은 유지되고 있는가?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보안은 유지되고 있는가? 사용자와 자본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참여는 늘고 있는가? 각국의 규제와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비트코인을 가치 있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가격이 오를 때는 탐욕에 흔들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공포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비트코인을 1억 원에 사느냐, 2억 원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샀는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면 세상을 바꿀 자산처럼 보이고 크게 떨어지면 아무 가치도 없는 자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부터 바라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일 오를까가 아니라 왜 이 자산이 존재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얼마까지 오를까? 보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가 나옵니다. 시스템은 이미 작동하고 있지만 사회의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간격을 기회라고 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회의적인 사람들은 현재 가격에 미래의 기대가 이미 지나치게 많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결국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무조건 싸다고 믿어서도 안 되고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싸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그 가격표 뒤에 숨어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보실 때 가격 차트만 보지 마십시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샀다는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기업이 샀다고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국가가 비축한다는 소식 하나로 미래 가격을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가격보다 구조를 보고 뉴스보다 변화를 보고 기대보다 사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비트코인은 아직 세상이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자산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까지 이미 가격에 반영된 자산일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한 뒤에 투자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싸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가격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가치보다 오늘 시장의 평가가 낮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언제나 틀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본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은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이 본질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 확신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을 보기 전에 본질을 보십시오. 그리고 본질을 봤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본 그 본질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내 판단이 틀릴 가능성은 무엇인지까지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진짜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결국 투자는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가격 뒤에 있는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